요거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 주례밭 같은 웬만하면 그냥 패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물건을 당연히 사면은 안 되겠죠. 사기당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료 강의에서만 언급했던 제 강의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유튜브에 최초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 하나만 확실히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부동산 매매 거래든 임대 거래든 수십 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시게 될 텐데 찰나의 실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볼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건 경매나 일반 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아두는 것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부동산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칙 연산과 같은 개념으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 내용인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저는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겠다며 40여 개의 강의를 수강해 봤지만 이 개념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빨리 알았다면 이론 공부하는 시간과 비용이 진짜 10분의 1로 줄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서 조금 억울하지만 이걸 여러분께 빨리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의 돈과 시간을 확실히 아껴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렇게 단언하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경상도 촌놈이고 통장에 모은 돈 100만 원을 가지고 27살에 취업을 해서 처음 서울에 왔습니다. 평범하게 그럭저럭 회사 생활하며 지내다가 다들 그렇다시피 회사 가기도 너무 싫고 야근은 더욱 싫고 생활비는 항상 빠듯하고 나 대신 돈 벌어주는 그런 거 없을까 하다가 경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직장 다니며 공부하고 또 돈 모아서 투자하고 수익 실현하고를 또 반복하며 한 채 두 채 모으기 시작한 부동산들을 통해 이 월급 이상의 월세를 세팅하고 퇴사하여 부동산 투자자로 전업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이 초보를 위한 실전 경매책을 출간하였고 올해 초에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분석과 투자를 위한 매핑 기법으로 2개의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듯이 부동산에는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는 부동산 거래로 사기당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 그 보증금을 생돈으로 내가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또는 일반 매매 임대 계약 시에도 이 보증금이 떼이거나 또는 권리상의 문제로 인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불상사도 이 등기부 등본을 정확히 볼 줄 몰라 생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부동산 분석에는 입지 분석, 시세 분석, 권리 분석 등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생소해하고 어려워하는 권리 분석 파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민법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고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격언이 있는 만큼 굉장히 상식적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권리분석 말씀드렸는데 이제 먼저 권리분석이 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이 재산상의 권리,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이제 근저당이 잡혀 있을 거고 누군가가 세무서에서 이제 압류를 걸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전부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권리 등을 이 매수자가 살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게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권리들이 이제 우리가 물건이라 하고 채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먼저 물건이 뭔지 그 부분부터 용어부터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란 물건물의 권세권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세 또는 권리라는 뜻이고요. 이 물건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뒤에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풀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권이란 물권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배타적인 권리다. 여기서 말하는 배타적은 남을 배척하는 것, 즉 오롯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물권이 확보된 후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만약에 A에서 B로 변동되더라도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있다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강력한 게 바로 이 물건이고요. 물건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총 8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익숙한 용어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용어도 있을 거예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서 제가 또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건은 이렇게 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빚채자의 건세 건자입니다. 즉 빚에 대한 건세, 빚에 대한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채권은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채권, 즉 차용증을 받겠죠. 만약 이 경우에 이 A가 B 너를 믿긴 한데 차용증만으로는 안 되겠고 너 지금 부동산 하나 뭐 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B가 동의를 해서 이 A가 B한테 빌려준 1억 원의 채권을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제 이 채권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 B 소유의 이 아파트가 C에게 매각이 된다면 이때 만약에 이 A가 B한테 빌려준 그 1억 원에 대한 채권이 근저당으로 즉 물권화시켜서 등기부 등본에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C에게 그 1억 원에 대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A에게 생깁니다. 반면에 만일 A가 그 1억 원 빌려준 돈을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안 하고 즉 물권화하지 않고 채권 그대로 뒀다면 이 A는 이 B에게만 자신의 돈 1억 원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즉 그 채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C에게는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채권보다 물권이 훨씬 더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에 설정을 하는 게 바로 물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채권은 A, B 당사자 사이에게만 유효한 게 바로 이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물건과 채권.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채권보다는 이 물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등기부 등본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만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 매입하는 투자자 입장인 우리는 이 C가 되겠죠. C 입장에서는 채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only 물건만 보시면 된다. 요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아까 물건의 종류 제가 8가지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은 크게 여기 보시면은 3개로 나뉘어요. 본권, 담보권, 용익권 3개로 나뉘고 거기에 소유권, 점유권 이렇게 나뉘는데 먼저 본권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권리 대표적인 물건이 되겠으며 두 번째 점유권이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점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예요. 즉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부동산 이 공간을 사용하고 이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갖더라도 점유권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건 아니다. 협의를 통해 기존 점유자의 점유권을 갖고 온다. 요게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면은 그 임차인 분들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연히 임차인이니까 소유권 없고 이 점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임대 계약에 따라서 점유권을 취득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경매로 만약에 제3의 낙찰자가 나타나서 이 기존에 있던 임차인분하고 이제 명도 과정을 다투는 게 바로 이 임차인분은 점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유권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분이 경매로 인해 낙찰이 됐고 그 임차인분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중에 하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 중에 담보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권은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하는 권리. 즉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빌려준 그 돈을 지키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권리가 바로 이 담보권이고, 담보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개인이나 은행 등이 돈을 빌려주며 담보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권은, 이거는 부동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유치권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특수물권 할 때 주로 나오는 그런 권리가 되겠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매매하거나 일반 경매물권을 볼 때는 유치권은 거의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이라고 있습니다. 용익권. 요거는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 매매나 일반 경매에서는 지상권, 지역권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마지막 이 전세권. 말 그대로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보통 전세, 보증금 얼마에 이렇게 2년 계약을 해서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그 계약하는 것 자체가 전세권이 설정된다. 이건 아니고,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해서 전세권을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전세권이 생성이 되고 물권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8가지가 있다. 이 정도 좀 아신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들이 기본적인 물권 8가지가 있고요. 물권 8가지를 보충, 보완해주는 기타 나머지 권리들이 이렇게 뒤에 이 두 번째 열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8개 권리가 있고, 보면 이제 가등기, 보존처분, 그 다음에 한매특약 등기, 임차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렇게 뒤에 보조되는 권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등기에 보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요건 말 그대로 본권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담보 가등기는 그 저당권, 돈을 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는 담보권의 저당권과 연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도 돈을 받기 위한 권리, 그 다음에 가처분은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2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소유권을 받기 위한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받기 위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처분의 성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매를 하든 일반 매매를 하시든 등기부 등본 상에 가처분이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패스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례밭 같은 느낌의 설정 등기거든요. 요거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뒤에 보면 한매특약 등기, 요것도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이제 임차인의 그런 점유할 수 있는 점유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인가가 떨어지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기부 등본상에 바로 설정이 됩니다. 이것도 근저당권과 관련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 표기된 요 권리들이 등기부 등본에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 특히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권리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내가 이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해당 지금 등기된 권리들이 말소가 되는지 꼭 말소되도록 특약에다 분명히 적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매수자가 인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두셔야 되고, 경매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총 5개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요. 즉 말소, 소멸시키는 거죠.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권리들은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요 5개입니다. 이 5개의 특징을 보면은 근저당권, 돈을 담보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돈 받겠다는 의미고요.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으면 자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담보 가등기도 돈을 받겠다는 권리고요. 또 하나 가압류도 마찬가지죠. 돈을 받겠다는 권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다시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돈을 다시 내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의미의 이런 권리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경매의 취지도 마찬가지로 결국 부동산을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이 다시 채권자들한테 분배되는, 배당되는 과정이 바로 이 경매라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5개, 요 파란색으로 된 게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한번 보면, 경매 입찰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등기부 등본의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현행법에는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권리 분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일 뿐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권리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이게 가장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 표를 하나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의 성질은 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5가지가 있었죠. 그 5가지를 먼저 가장 시간적 순서가 빠른 애를 찾습니다.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전으로 해서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부동산의 권리 분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일반 권리 1번이 있다면 이거는 경매를 통해서 소멸되지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굉장히 리스키하죠. 두 번째로, 경매 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발생한 이 일반 권리는 경매 후에 바로 소멸입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떠안을 권리가 하나도 없이 아주 말끔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말소 기준 권리 중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있는데, 요 3번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길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는 5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가지가 있고, 공통적으로 바로 머니, 즉 돈을 목적으로 한다, 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쭉 보시면, 아까 우리가 총 봤던 물건이 8가지 종류가 있고, 얘를 보충해 주는 7가지의 권리들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이 중에 파란색이 말소 기준 권리, 즉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가장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류 또는 가압류인데요. 차압의 개념으로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되는 게 바로 압류입니다. 여기서 가짜는 미리 가짜입니다. 미리 압류를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담보 가등기는 이렇게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뭐가 생기죠? 바로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에 경매를 개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생긴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그게 바로 명기가 돼요. 그러면 일반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 매수자분께서는 이런 물건을 당연히 사면은 안 되겠죠. 요거는 많은 빚이 있다, 요런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이제 일부인데, 배당 요구 또는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배당도 신청 안 하고 그 다음에 경매도 신청 안 한 경우에는 전세권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는 되지 않습니다. 요게 살짝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 전세권은 2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보권,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용익권이라고 해서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2가지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전세권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2가지 권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을 신청했거나 또는 경매 신청하신 분은 결국은 난 배당받고 돈 받고 나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2가지를 다 안 하셨다고 하면은 돈이 아니라 나는 용익권, 즉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매도 전부 다 돈으로 환가해서 돈을 받아가는 그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예시 1번 먼저 보면,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간순이에요. 시간순으로 등기부등본에 이런 권리들이 등기된 상태인데, 첫 번째 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저당권과 가압류, 이 2가지가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최선순위, 가장 먼저 빨리 등기된 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시 1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저당권 위에 어떤 일반 권리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후에 등기된 모든 권리들은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2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가압류, 전세권, 저당권, 담보권 등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들로 아주 세트 조합이 된 그런 등기부등본 현황인데요. 이 상태에서 가장 최선순위로 된 게 바로 시간순으로 봤을 땐 가압류가 가장 먼저 등기가 되죠. 즉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은 1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장 최선순위 등기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를 포함한 이후에 등기된 것들은 모두 다 소멸되고 깨끗해지는 일반 물건 되겠으며 예시 2번도 마찬가지요.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바로 가압류가 되고 이를 포함한 이후에 등기된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어 깨끗한 일반 물건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까다로운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3번하고 4번인데요. 예시 3번 시간 순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등기가 된 거고 그 이후에 가압류, 전세권, 가압류가 이렇게 설정이 된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시 4번은 전세권이 있는데 배당 요구도 안 했고 경매 신청도 안 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이렇게 시간순으로 등기된 케이스입니다. 먼저 그럼 예시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이거는 소유권에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거 아니죠. 말소 기준 권리 되는 오형제, 그 5등기 중에 안 들어가죠. 얘는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됩니다. 가압류, 전세권, 가압류. 이거 셋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빠른 거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오케이. 예시 3번의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두 번째 가압류가 되겠으며 예시 4번을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 되죠. 근데 전세권은 일부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언제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를 신청한 그 전세권자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옆에 제가 나왔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요. 경매 신청도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가압류, 지상권인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저당권, 가압류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제일 빠른 거는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시 보면 예시 3번 같은 경우는 가압류, 두 번째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가압류부터 해서 전세권, 가압류는 전부 다 경매로 다 소멸이 돼버리는데 가압류 전에 있었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가 높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패스하셔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으며 예시 4번을 보면요. 이 전세권은 배당 요구라는 경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이 저당권부터 해서 가압류, 지상권은 전부 다 소멸이 다 돼버려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등기된 이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의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다. 그럼 3억 원을 낙찰자가 전부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 보증금만큼 차감을 해서 입찰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 분석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건과 채권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물건은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어서 세상이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된 등기부 등본의 권리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매수자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권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권리 분석이고요. 그래서 일반 매매를 통해서는 만약에 등기부 등본에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가 있으면은 매도자에게 이거를 전부 다 잔금과 동시에 제거한다라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경매로 갔을 때는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돈이 되는 그 5가지 권리 있죠. 그걸 기준으로 그 이전에 어떤 등기가 일반 권리가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일반 물건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든 일반 매매든 부동산의 물건과 채권,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면 이 경매 물건지를 봤을 때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권리 문제가 있는 물건인지 일반 물건인지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이 개념을 기본으로 물건 권리 분석 10개만 연습하시면 진짜 아무리 초보라도 1분 만에 권리 분석 다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상식을 쉽게 풀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챙겨보시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